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고재학님의 책이에요. 그 중에서 156페이지 창의력 파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처럼 잘하는 것보다 남과 다르게 하도록 격려한다. 케빈 클라인은 1942년 뉴욕 브롱스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헝가리계 유대인인 아버지는 식료품 가게를 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는 재봉사였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5살 때부터 의상 스케치를 했고 누이의 인형 옷을 즐겨 만들었다.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이미 종이에 의상을 스케치했는데 모델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항상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흰색에 집착하는 것도 그 영향이다. 고등학생이 돼서도 여성의 옷을 만드는 켈빈 클라인의 취미는 바뀌지 않았다. 켈빈 클라인의 부모는 걱정하는 대신 아들이 맨하튼의 디자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역시 훌륭한 아이 곁에는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부모가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쵸? 또 이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야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린 시절 눈에 띄는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자연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만은 1등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스필버그를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편협하게 키우지 않고 기독교도들이 사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도록 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프다는 거짓 편지를 학교에 보내기도 했고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찍은 영화에 기꺼이 배우로도 출연했다. 일단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본 뒤 옳다고 생각하면 만사 오케이였다. 자녀가 호기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일에 부모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학업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자녀가 몰두하며 평생 잘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줘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솔직히 나는 단 한 번도 전형적인 어머니였던 적이 없어요. 아들이 원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아이의 독창성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저하고도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큰아이가 사실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는 저의 이런 마인드도 한몫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형을 벗어난 특이한 어머니였지만 남과 다른 아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준 교육 방식이 스필버그의 창의성을 키운 것만은 분명하다. 스필버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들어주고 늘 대화를 충분히 나누며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도 자녀 교육에 관한 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유성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접한 뒤 13살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차를 몰았다. 사막에 담요를 깔고 아들과 함께 눕자 하늘에서 거대한 유성이 쏟아져 내렸다. 그날의 경험은 5년 뒤 스필버그의 첫 영화 불꽃으로 탄생했고 SF 영화 미시와의 조우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아버지는 내심 아들을 엔지니어로 키우고 싶었지만 8mm 무비 카메라에 열광하는 아들의 재능을 꺾지는 않았다. 한국 부모들처럼 자식의 개성을 살려주기보다 안정적 직업을 갖도록 윽박질렀다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2001년 6월부터 1년 동안 미국 뉴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기회가 있었다. 주말이면 동네 쇼핑몰에 들러 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가 있는데 주문하기가 무척 까다로웠다. 매장 점원이 어떤 피자를 원하느냐고 묻는데 한국에서처럼 야채 피자나 불고기 피자 따위를 묻는 게 아니었다. 피자 빵의 두께와 크기, 피자에 얹는 토핑 종류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다. 레스토랑에서도 전체 요리부터 후식까지 개인별 주문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회식을 하거나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음식 종류를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음식이 빨리 나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술이나 음료수도 마찬가지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 짬뽕 등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마디로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이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유명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나 액세서리가 금세 유행하고 음식이나 책까지도 트렌드를 따른다. 문제는 이런 몰개성적인 문화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죽인다는 것이다. 유대인 가정은 아이들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키워주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은 모두 다르다. 형제 자매라고 해도 성격이나 관심 분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유대인 부모의 제1원칙은 유연성이다. 유연성. 부모가 아이의 개성을 잘 파악해 그에 맞게 반응하고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남과 다르게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 키워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그래서 자녀를 영어나 수학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예체능, 천문학, 옥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도록 도와준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미국 버몬트 대학 심리학과 토마스 아겐바흐 교수는 아이들은 학원에 많이 다니고 공부 압박이 심한 반면 부모 등 가족과의 교감은 적은 편이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나 행동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공부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아이들을 평가하는 한국 부모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과목에는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모든 과목에서 1등하기를 바라면서 학교 성적에 일희일비한다. 성적이 나쁘면 화를 내고 자녀를 윽박지른다. 다른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도 서슴지 않는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감도 잃게 된다. 갈수록 위축돼 성적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자녀가 영어를 잘해도 수학은 못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 아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부모로서 인정해야 된다. 고 얘기하시네요.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을 다 죽이지만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다. 는 유대 격언이 있다. 사람은 얼굴도 성격도 지적 능력도 모두 다르다.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 개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 그게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개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개성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 교육의 결과물이다. 천재적인 아이는 학습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남과 다른 아이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남의 자녀와 끊임없이 비교한다. 비교 기준은 오로지 성적이다. 그것도 모든 과목에서 뛰어나기를 원한다. 아이들의 호기심이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순응하고 말 잘 듣는 착한 모범생을 원할 뿐이다. 이제부터는 내 아이가 어떤 개성이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찰부터 시작하자. 가능한 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음악, 미술, 스포츠, 외국어 등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자. 여행을 가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음악회 등을 함께 돌아보는 것도 아이의 개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의 실정 자체가 성적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적이 뛰어나야지만 아이가 뭐 좋아하는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요. 대학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살아 해서 아이의 개성은 무시한 채 그 성적에 맞게 대학을 가는 이런 제도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건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책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